우리는 참 기괴하게 살아갑니다. 분명 내 인생인데 정작 채점표는 생판 남의 손에 쥐어주고 매일같이 굽신거리며 눈치를 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내 직장, 내 차, 내 집이 남들 보기에 초라하지는 않을까? 타인이 세워둔 그 알량하고 변덕스러운 기준에 나를 억지로 쑤셔 넣으려다 보니 정작 내 진짜 삶은 온데간데 없이 질식해버리고 맙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우리의 멍청하고 우스꽝스러운 자발적 노예살이를 향해 아주 차갑고 단호하게 이갈합니다. 타임의 잣대로 나를 평가하지 마라. 그의 냉혹한 시선에서 보면 우리가 그토록 벌벌 떨며 목을 매는 타인의 평가란 결국 남의 비좁고 얄팍한 머릿속에서 잠시 스쳐 지나가는 쓰레기 같은 상념에 불과합니다. 각자 자기 인생 건사하기도 바쁜 남들은 내 삶에 티끌만큼의 진지한 관심도 없는데 우리만 텅 빈 허공에 대고 섀도복싱을 하며 스스로 족쇄를 채우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실체도 없는 남의 시선이라는 이 끔찍한 집단 환각에서 깨어나 타임의 잣대를 오만하게 짓밟고 철저하게 나만의 궤도를 걷게 해줄 쇼펜하우어의 서늘한 해답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집을 나서기까지 당신의 머릿속을 지배한 생각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울 앞에 서서 이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를 고민하고 출근길에 오늘 회의에서 내가 바보처럼 보이지는 않을까를 걱정하며 퇴근 후에는 오늘 내가 한 말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을까를 곱씹습니다. 하루 종일, 정말 하루 종일 남의 머릿속에 새들어 살면서 남의 뇌 속 전기 신호에 일희일비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한심하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존재를 세 가지 범주로 나누었는데 이 구분이 정말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인가입니다. 이것은 나의 성격, 나의 지성, 나의 건강, 나의 감수성, 내 안에 내재된 본질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입니다. 재산, 부동산, 자동차, 통장 잔고 같은 외적 소유물을 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입니다. 명예, 지위, 평판, 체면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 인생의 행복에 진짜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첫 번째, 즉 내가 무엇인가가 압도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 내 성격의 질, 내 정신의 깊이, 내 감성의 풍요로움. 이것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거의 유일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인 소유물은 그나마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배고프지 않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을 정도의 물질적 기반은 분명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세 번째,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것은 쇼펜하우어의 눈에는 가장 허약하고 가장 위험하며 가장 쓸모없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것은 철저하게 내 통제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착하게 굴어도, 아무리 성공해도 남이 나를 어떻게 볼지는 전적으로 그 남의 기분, 그 남의 편견, 그 남의 그날 컨디션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영역에 내 인생의 주도권을 통째로 헌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미친 짓인지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십시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쌀을 수확했습니다. 그런데 그 쌀의 품질을 판정하는 권한을 옆 동네 아무개에게 넘겨버린 겁니다. 그 아무개는 당신의 농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쌀 품질 판정에 대한 전문 지식도 없으며 그날 아내와 싸워서 기분이 나쁘면 멀쩡한 쌀을 불량품으로 찍어버릴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품질 판정서를 맡기고 그 판정 결과에 따라 울고 웃는다면 세상 누가 봐도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정확히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치 판정서를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알 생각도 없는 타인들에게 들이밀며 제발 좋은 점수를 주세요 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남의 평가란 대체 정확히 무엇이냐고요? 한번 냉정하게 뜯어봅시다. 남이 나를 평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뇌 속에서 나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는 나의 실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나의 겉모습 몇 조각, 나에 대한 소문 몇 토막, 자기 편견의 필터를 통과한 인상 몇 가닥을 조합해서 멋대로 나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잠시 그 사람의 의식 위에 떠오른다가 금방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자기 인생 살기 바쁘니까요. 100명이 나를 본다면 100개의 서로 다른 나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사람 눈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 눈에 나는 재수없는 사람이며 어떤 사람 눈에 나는 불쌍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아예 나를 기억조차 못합니다. 이 100개의 이미지 중에 진짜 나는 과연 몇 번째입니까? 답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이미지는 각자의 편견과 무지가 빚어낸 왜곡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그림자들을 만족시키려고 진짜 삶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을 갈아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거래가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한국 사회에서 이 문제는 특히 심각합니다. 우리 문화에는 남의 눈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시 카메라가 삶의 구석구석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런 말을 듣고 자랍니다. 남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니? 남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남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으려면 이 남이라는 존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옆집 아줌마입니까? 회사 동료입니까? 동창회 친구입니까? 사실 그 남은 특정한 누군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머릿속에 만들어진 추상적인 심판관, 실체 없는 유령 같은 존재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심판관 앞에서 우리는 매일 재판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태를 가리켜 인간이 스스로 만든 가장 정교한 감옥이라고 했습니다. 이 감옥에는 간수도 없고 철창도 없으며 자물쇠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감자 스스로가 이 감옥 밖에 나가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끔찍한 일이란 뭡니까?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수도 있다는 것, 남들이 나를 무시할 수도 있다는 것,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고작 이것입니다. 남의 뇌 속에서 잠깐 스쳐가는 부정적 전기 신호. 이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평생을 감옥 안에서 보냅니다. 이 감옥이 얼마나 견고한지 한번 실감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다거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거나 남들이 다 가는 대기업 대신 자기가 좋아하는 작은 일을 하고 싶다거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머릿속에서 즉시 경보가 울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부모님이 실망하시겠지. 동창들 만나면 뭐라고 말하지?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은 접어두고 남들이 인정해 줄 만한 안전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나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내 인생을 산 적이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남의 인생을 대리 수행한 것에 불과했다는 것을. 쇼펜하우어가 가장 폭렬하게 지적한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타임의 잣대에 맞추어 사는 삶은 아무리 겉으로 화려해 보여도 본질적으로 빌려 쓴 삶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기준으로 좋은 직장에 다니고 남의 기준으로 좋은 동네에 살며 남의 기준으로 좋은 차를 타고 남의 기준으로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 해도 그 모든 것이 내 기준에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남의 옷을 빌려 입고 남의 집에서 잠자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옷 주인이 돌려달라고 하면 벌거벗어야 하고 집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거리로 쫓겨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 단계에서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타인의 시선은 감옥입니다. 그것도 내가 스스로 지은 감옥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의 열쇠는 처음부터 내 주머니 안에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열쇠를 찾아 문을 열고 나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말합니다. 애초에 감옥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가두고 있는 것은 철창이 아니라 당신의 착각이며, 당신을 옥죄는 것은 족쇄가 아니라 당신의 두려움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은 실체가 없는 신기루이며, 그 신기루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은 사막에서 오아시스 환영을 보고 달려가는 것만큼이나 허망한 짓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마라 라는 말은 사실 누구나 합니다. 자기계발서에도 나오고 유튜브 영상에서도 나오며, 심지어 남의 눈치를 가장 많이 보는 사람도 입으로는 이 말을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그냥 구호로 끝난다는 겁니다. 남의 눈치 보지 마! 라고 외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의 시선에 집착하는 것은 단순히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훨씬 더 깊은 구조적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이 감옥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그 깊은 원인을 파헤치는데 탁월한 철학자입니다. 이제부터 그의 해부될 위에 타인의 평가라는 것의 정체를 올려놓고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타인의 평가라는 것의 속살을 본격적으로 해부해 봅시다. 쇼펜하우어가 왜 타인의 평가를 그토록 경멸했는지, 그 이유를 알면 여러분은 더 이상 남의 시선 앞에서 주눅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평가란 것이 구조적으로,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쓰레기 데이터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질투의 문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질투를 인간의 가장 보편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추한 감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 본성에 대해 매우 냉소적인 시각을 가진 철학자였는데, 특히 질투에 대해서는 거의 혐오에 가까운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인간은 타인의 행복을 견디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남이 못 되면 은근히 안도하는 것이 인간의 적나라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번 우리 일상에 대입해 보십시오. 동창회에 갔는데 옛 친구가 사업에 크게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는 와, 대단하다, 축하한다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어떤 감정이 올라옵니까? 솔직히 말해봅시다. 순수하게 기쁜 마음만 이십니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질투라는 그림자가 따라붙습니다. 나는 뭐 하고 있나? 왜 나한테는 저런 기회가 안 오지? 저 사람이 나보다 뭐가 대단하다고? 이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올라옵니다. 이것은 인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거의 피할 수 없는 본능적 반응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질투 때문에 타인의 평가가 원천적으로 오염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평가할 때 거기에 순수한 객관적 판단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나가면 질투심이 그 평가를 아래로 끌어내리고, 내가 못 나가면 우월감이 그 평가를 더 아래로 짓누릅니다. 어느 쪽이든 나에게 유리한 판정이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사람은 이 세상에 정말 손에 꼽을 정도이며, 그나마 그 소수의 사람들마저도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미세한 질투심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점에서 매우 냉혹했습니다. 그는 우정이라는 것도 순수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우정은 서로의 이익이 충돌하지 않을 때만 유지되며, 한쪽이 갑자기 크게 성공하거나 크게 실패하면 그 관계의 본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내가 성공하면 친구는 슬며시 멀어지고, 내가 실패하면 걱정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안도합니다. 이런 자들의 평가에 당신 인생의 방향타를 맡기겠다는 것입니까? 질투로 가득 찬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자들의 판단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판사가 피고인을 미워하는 재판에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둘째로, 무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질투보다 어쩌면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타인은 당신의 내면을 알지 못합니다.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당신의 겉모습 몇 조각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차를 모는지, 어떤 회사에 다니는지, 어떤 동네에 사는지, 이런 피상적인 단서들만을 가지고 당신이라는 인간 전체를 판단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밤마다 어떤 고민으로 뒤척이는지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당신이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어떤 것을 포기했는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꿈이 무엇인지, 당신이 어릴 적에 어떤 상처를 받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당신의 영혼이 어떤 빛깔인지,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있기는 합니까? 없습니다. 당신의 배우자도, 당신의 부모도,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도 당신의 내면 전체를 알지는 못합니다. 하물며 당신을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타인들이 당신에 대해 무엇을 안다고 평가를 합니까? 쇼펜하우어의 표현을 빌리면 이것은 책의 표지만 보고 책 전체를 평론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평론가라도 표지만 보고는 그 책의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전문 평론가도 아닌 주제에 표지도 제대로 안 보고 이 책은 별로야 라고 단정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근거 없는 단정에 상처받고 분노하고 좌절합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타인이 나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정보의 양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 동료가 나를 평가한다고 합시다. 그 동료가 나에 대해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의 시간에 내가 한 발언 몇 마디, 점심시간에 나눈 잡담, 몇 토막, 내 책상 위의 물건 배치, 내 옷차림, 고작 이 정도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정보 조각들을 가지고 나라는 인간 전체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 이건 마치 바다에서 물 한 컵을 퍼놓고 이 바다에는 고래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 한 컵에 고래가 안 들어있다고 해서 바다에 고래가 없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내 표면적 모습 몇 조각을 보고 내린 판단이 나의 본질을 반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셋째로 변덕의 문제를 짚어야 합니다. 타인의 평가는 놀랍도록 쉽게 뒤집어집니다. 어제까지 칭찬하던 입이 오늘은 비난을 쏟아내고 한때 우러러보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짓밟는 것이 군중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런 일을 수없이 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잘 나갈 때는 너도 나도 달라붙어 칭찬을 하고 부러워하다가 그 사람이 한번 넘어지면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나는 처음부터 저 사람 좀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이 이 변덕의 피해자였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에 독일 철학계를 지배한 사람은 헤겔이었습니다. 헤겔의 강의실은 학생들로 넘쳐났고 학계의 모든 인정과 명성은 헤겔에게 돌아갔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일부러 헤겔과 같은 시간에 강의를 개설했는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에는 학생이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당대의 평가는 명백했습니다. 헤겔은 위대한 철학자이고 쇼펜하우어는 인정받지 못하는 변방의 사상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헤겔 철학의 인기는 서서히 시들었고 쇼펜하우어의 사상은 점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니체, 프로이트, 융, 비트겐슈타인, 톨스토이, 바그너 등 수많은 천재들이 쇼펜하우어로부터 결정적인 영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쇼펜하우어는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가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당대의 평가와 시간의 판결은 완전히 뒤집어진 것입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특정 시점의 타인의 평가란 그야말로 바람 앞의 촛불처럼 흔들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웅이 내일의 죄인이 되고 오늘의 무명인이 내일의 전설이 됩니다. 이렇게 변덕스러운 것에 내 인생의 기준을 맞추겠다는 것은 파도 위에 집을 짓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넷째로, 이기심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가장 교활한 문제입니다. 남들이 당신을 평가할 때 그들은 절대로 당신을 위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기준, 자기 욕망, 자기 컴플렉스의 렌즈를 통해 당신을 재단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사람의 서열을 매기고 학벌이 좋은 사람은 학벌로 줄을 세우며 외모에 자신 있는 사람은 외모로 계급을 나누고 직위가 높은 사람은 직위로
인간의 가치를 측정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각자 자기가 유리한 기준을 들이밀면서 마치 그것이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인 것처럼 행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사기입니다. 자기가 잘하는 종목으로만 올림픽을 구성해 놓고 나는 금메달리스트야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돈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 통장 잔고가 부끄럽고 학벌 좋은 사람 앞에서 자기 졸업장이 초라하게 느껴지며 외모가 뛰어난 사람 앞에서 자기 얼굴이 처량해 보입니다. 왜요? 상대방이 자기에게 유리한 잣대를 들이밀었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 잣대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점을 아주 날카롭게 꿰뚫었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는 사람은 자기만의 기준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 안에 확고한 가치 체계가 없으니까 남이 들이미는 아무 잣대나 덜컥 받아들이고 그 잣대 위에서 자기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이것은 나침반 없이 바다에 나간 배가 파도가 밀어주는 대로 이리저리 표류하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는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치는 것인데 배만 홀로 파도에 의도가 있다고 착각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종합하면 결론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타인의 평가란 질투로 오염되어 있고 무지에 기반하고 있으며 변덕으로 언제든 뒤집힐 수 있고 이기심으로 왜곡되어 있는 쓰레기 데이터입니다. 컴퓨터에 비유하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 불량 센서로 수집한 데이터, 고장난 계측기로 측정한 수치와 같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불량 데이터를 가지고 인생 전체의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을 향해 아주 신랄한 비유를 던졌습니다. 자기 집의 기둥을 남의 울타리에 기대어 세우는 바보라고요. 남의 울타리는 남의 것입니다. 그 주인이 마음을 바꿔서 울타리를 옮기거나 허물어버리면 당신의 집은 그대로 와르르 무너집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남의 변심 때문에 당신의 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는 삶의 정확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평가에 집착하는 데에는 교묘한 착각이 하나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이 나를 좋게 평가하면 그것이 곧 내 가치의 증거라는 착각입니다. 다수의 인정이 곧 진실이라는 믿음.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믿음을 완전히 부정합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다수가 인정한 것이 진실이었던 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를 다수는 이단자로 몰았고 인상파 화가들을 다수는 조롱했으며 수많은 성각자들을 다수는 미치광이 취급했습니다. 다수의 판단은 놀라울 정도로 자주 틀립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다수의 판단은 진실 여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수는 그냥 그 시대의 유행, 편견, 분위기에 따라 판단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100명이 당신을 칭찬해도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며 100명이 당신을 비난해도 그것이 당신의 무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평가와 당신의 실제 가치 사이에는 아무런 필연적 연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의 벽이 종이처럼 얇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는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정신적 질병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는 이것을 허영, 에이털카이티라고 불렀는데 허영이란 자기 내면에 실체가 없는 사람이 외부의 인정으로 그 공허함을 메우려는 병적 욕구입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을 가진 사람은 남의 인정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은 누가 금이라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금입니다. 하지만 도금된 구리는 끊임없이 나는 금이야, 나를 금으로 인정해줘 라고 외쳐야 합니다. 타인의 인정에 목매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도금된 구리임을 고백하는 셈이라고 쇼펜하우어는 가차없이 지적합니다. 이 말이 좀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찬찬히 되씹어보면 핵심을 찌르는 말입니다. 내가 정말로 내 삶에 대해 확신이 있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옳다는 것을 내 안에서 느낀다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도 뿌리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남의 한마디에 휘청거리고 남의 표정 하나에 하루가 무너진다면 그것은 뿌리가 얕다는 신호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두려운 것은 남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쇼펜하우어의 네모칸 해부칼을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에 직접 들이대 봅시다. 타인의 잣대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동하며 어떻게 개인의 삶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지를 낱낱이 드러내 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체면과 남의 눈은 단순한 사회적 압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종교입니다. 신도가 몇 천만 명이나 되는, 그것도 거의 전 국민이 세례를 받은 이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입니다. 이 종교에는 교류에는 교율이 있고 계율이 있고 사제가 있으며 이단 심판이 있습니다. 교리는 남들과 비슷하게, 가능하면 남들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게 살아라입니다. 계율은 남에게 뒤처지지 마라,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마라 입니다. 사제는 명절마다 모이는 친척 어른들이고 이단 심판은 동창회와 동네 모임에서 진행됩니다. 이 종교의 성물, 생물은 무엇일까요? 아파트 평수, 자동차 브랜드, 자녀의 배학 이름, 남편의 직장, 아내의 외모, 결혼식 하객수, 축의금 액수, 장례식 조문객 수, 이런 것들이 이 종교의 성물입니다. 이 성물을 등급에 따라 신도의 서열이 정해지고 서열이 높은 사람은 존경받으며 서열이 낮은 사람은 은근히 무시당합니다. 쇼펜하우어가 이 광경을 보았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회를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인 장면들을 떠올려 봅시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빚을 내서 독일산 고급차를 삽니다. 왜요?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았을 때 옆 사람의 차보다 좋아 보여야 하니까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경비 아저씨와 이웃들이 저 차 꽤 좋은 차인데 라고 생각해줘야 하니까요. 매달 빠져나가는 할부금 때문에 점심을 편의점, 김밥으로 때우면서도 주말에 그 차를 타고 나가면 어깨가 펴집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남의 눈에 자기가 성공한 사람으로 보인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라면 이 남자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이 그 차를 타고 지나갈 때 길가의 사람들은 당신이 아니라 차를 봅니다. 그것도 길거리의 수많은 차 중 하나로 2초 정도 쳐다보다가 바로 잊어버립니다. 당신은 매달 수십만 원의 할부금을 내면서 타인의 뇌 속에서 2초짜리 긍정적 이미지를 사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합니까? 한 여자가 있습니다. 아이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합니다. 미술 시간만 되면 눈이 반짝거리고 집에서도 틈만 나면 스케치북을 펼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아이를 의대에 보내고 싶어 합니다. 아이의 적성과 재능은 분명히 미술 쪽인데 왜 의대를 고집할까요? 우리 애가 의사야 라고 말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부러운 눈빛, 친척 모임에서 그 집 아들 의대 갔다며? 라는 대화가 오갈 때의 뿌듯함, 이것 때문입니다. 아이의 행복이 아니라 자기의 체면을 위해 아이의 인생을 볼모로 잡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도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 역시 타임의 잣대라는 종교의 독실한 신도일 뿐입니다. 그녀 자신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녀의 어머니도 그렇게 살았으며 그 사회 전체가 그렇게 돌아가니까요.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집단적 자해입니다. 부모가 타임의 잣대에 눌려 살면서 그 잣대를 고스란히 자녀에게 물려주고 자녀는 또 그 잣대를 안고 살다가 자기 자녀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대를 이어 전해지는 족쇄인 셈입니다. 또 다른 장면을 봅시다. 한 부부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지옥입니다. 대화도 없고 애정도 없으며 서로 다른 방을 쓰고 같은 지붕 아래 사는 남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부가 이혼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들여다보면 진짜 이유는 이혼했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입니다. 그 집 결국 갈라섰대 라는 수군거림이 두렵고 명절 때 친척들의 시선이 무섭고 결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이라는 낙인이 겁나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수십 년간 이어갑니다. 남의 눈에 정상적인 가정으로 보이기 위해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불행 속에 썩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결혼에 대해서도 매우 비관적인 시각을 가졌는데 그것은 별개의 이야기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인의 시선이 한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결정까지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와 살 것인가?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이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마저도 남이 어떻게 볼까에 의해 좌우된다면 도대체 자기 의지로 결정하는 것이 뭐가 남습니까? 아침에 뭘 먹을지 정도밖에 안 남는 겁니다. 그마저도 이 식당에 들어가면 남들이 어떻게 볼까를 고민하니까 사실 그것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국의 직장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남들이 인정하는 일을 합니다. 대기업, 공무원, 전문직 이 세 가지가 한국 사회에서 인정받는 직업의 삼위일체입니다. 물론 이런 직업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가 진심으로 원해서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인지를 스스로 솔직하게 물어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행복한 사람보다 대기업에 다니며 불행한 사람이 한국 사회에서는 더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전도된 가치체계입니다. 행복이라는 내적 실체보다 지위라는 외적 표상이 더 중요하게 취급되는 사회. 이것이 바로 타임의 잣대가 지배하는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에서 이 문제는 더욱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한국에서 남자들은 특히 명함에 자기 정체성의 상당 부분을 실어놓습니다. 저는 어디 회사의 무슨 부장입니다. 이 한 줄이 그 사람의 사회적 존재 증명서입니다. 그런데 퇴직하면 이 명함이 사라집니다. 한때 김 부장님, 박 이사님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동네 아저씨가 됩니다. 이름 앞에 붙던 직함이 사라지는 순간 마치 자기 존재 자체가 증발한 것 같은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수십 년간 타인의 잣대, 즉 직위와 지위로 자기 가치를 측정하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잣대가 없어지면 자기 가치를 측정할 도구가 사라지는 것이고 도구가 없으니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명함이 있을 때의 당신과 명함이 없는 지금의 당신은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지혜, 당신의 경험, 당신의 인격, 당신이 살아온 세월의 무게, 이 모든 것은 명함이 있든 없든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것은 오직 타인의 잣대 위에서의 위치뿐입니다. 그 잣대 자체가 쓰레기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앞에서 확인했습니다. 쓰레기 잣대 위의 위치가 바뀌었다고 해서 당신의 실제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명예와 허영을 엄격히 구분했습니다. 진정한 명예란 자신의 행동 원칙에 대한 내적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올바르게 행동했다.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 나는 내 기준에 합당하게 살았다. 이런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자부심이 진정한 명예입니다. 반면에 허영이란 남의 박수에 기대어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는 비루한 욕구입니다. 박수가 터지면 부풀어 오르고 박수가 멎으면 쪼그라드는 풍선 같은 존재. 이것이 허영에 사로잡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한국 사회의 체면 문화는 쇼펜하우어의 기준에서 보면 명예가 아니라 허영입니다. 그것도 개인적 허영이 아니라 집단적 허영, 전국적 규모의 허영 전염병입니다. 모두가 서로를 의식하고 서로를 비교하며 서로의 눈에 더 나아 보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 에너지를 자기 내면을 가꾸는데,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자기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데 쓸 수 있었는데 전부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를 관리하는데 탕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용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의지, 윌은 맹목적입니다. 의지는 이성적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고 쟁쟁취하려는 맹목적 충동입니다. 타인보다 위에 서고 싶은 욕구, 무리해서 배제당하지 않으려는 공포, 인정받고 싶은 갈망.
이것은 이성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맹목적 의지가 우리를 조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남 눈치 보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성은 저런 건 신경 쓸 필요 없어 라고 말하지만 의지는 아니야. 저 사람이 너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해. 인정받아야 해. 뒤처지면 안 돼. 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의지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의지는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서 작동하는 원초적 힘이고 이성은 그 위에 얇게 발린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히 남 눈치 보지 마라는 자기개발식 구호가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의지의 맹목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결심을 해도 다시 남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쇼펜하워는 의지의 이 맹목성을 간파했기 때문에 해결책도 단순한 결심이 아닌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에서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단계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한국의 노년층이 이 체면의 덫에 특히 취약한 이유가 있습니다. 50대, 60대, 70대 분들은 한국이 가장 급격하게 변화하던 시기를 살아온 세대입니다. 가난에서 풍요로, 농촌에서 도시로, 전통에서 현대로. 이 격변의 시대를 관통하며 남들만큼은 살아야 한다는 것이 거의 생존 본능처럼 각인되었습니다. 남들이 아파트로 가면 나도 아파트로 가야 하고 남들이 차를 사면 나도 차를 사야 했습니다. 뒤처지면 정말로 생존이 위협받던 시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생존 본능처럼 각인된 남과의 비교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존을 위해 필요했던 비교가 이제는 불필요한 고통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오래된 습관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쇼펜하워의 철학은 이 오래된 습관의 사슬을 끊어내는데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타인의 평가가 얼마나 허약하고 쓸모없는 것인지를 철저하게 해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핵심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타인의 잣대를 버린다면 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까? 쇼펜하워는 이 질문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강력한 답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적 부부라는 개념입니다. 내적 부라는 말이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쇼펜하워가 말하는 내적 불안.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길어올리는 풍요로움을 뜻합니다. 돈이나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외적 소유물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남의 인정이나 칭찬이나 부러움도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들어오기도 하지만 나가기도 합니다. 돈은 날아갈 수 있고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수 있으며 남의 인정은 하루아침에 뒤집힐 수 있습니다. 밖에서 들어온 것은 밖으로 다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외적인 것의 본질적 한계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길어올린 것은 다릅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지혜, 세상을 바라보는 깊은 눈, 아름다운 것에 감동할 수 있는 감수성, 혼자 있어도 충만할 수 있는 내면의 힘,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단단함, 이런 것들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도둑이 들어도, 경제 위기가 와도, 세상이 등을 돌려도 내 안에 있는 것은 내 것으로 남습니다. 쇼펜하워는 이것을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재산이라고 보았습니다. 한번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호화로운 맨션에 삽니다. 큰 거실, 비싼 가구, 최신 가전제품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내면은 텅 비어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할 줄 아는 것이 없으며 생각이라고는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정도가 전부입니다. 이 사람에게 큰 집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넓은 거실에서도 지루함에 발을 동동 구르고 비싼 가구 사이에서도 공허함에 허덕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바깥에 나가 남들과 어울려야만 그나마 시간이 갑니다. 혼자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다른 한 사람은 작고 소박한 방에 삽니다. 가구라고는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책장 하나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내면은 풍요롭습니다. 책을 읽으며 깊은 사색에 빠질 수 있고 음악을 들으며 감동받을 수 있으며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며 존재의 신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작은 방은 우주보다 넓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내면 세계가 그 방을 무한히 확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고 외롭지도 않으며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방의 크기가 아니라 그 방에 사는 사람의 내면의 크기라고. 아무리 큰 궁전에 살아도 내면이 빈곤하면 불행하고, 아무리 작은 오두막에 살아도 내면이 풍요로우면 행복하다고.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며 물질적으로 소박한 사람이 반드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행복의 진짜 원천은 밖에 아니라 암에 있다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평생에 걸쳐 주장한 핵심 명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매적 불을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적활동과 관조관저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지적활동이란 꼭 어려운 학문을 하는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책을 읽고 생각하는 것, 자연을 관찰하며 감탄하는 것, 음악이나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 인생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교훈을 끌어내는 것, 이 모든 것이 지적활동입니다. 핵심은 외부에서 자극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내면에서 풍요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때우는데 급급하고 재능 있는 사람은 시간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능이란 특별한 천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내면에 몰입할 수 있는 능력, 혼자만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이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노력으로 기를 수도 있습니다. 남의 시선에 에너지를 쏟는 사람은 영원히 시간을 때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인정이라는 것은 채워도 다시 비는 밑빠진 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인정받았다고 해서 내일도 인정받는 것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롭게 인정을 구걸해야 합니다. 이것은 끝없는 노동이며 영원히 도착하지 못하는 여행입니다. 반면에 매적 불을 쌓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더 풍요로워집니다. 읽은 책이 쌓이고 사색의 깊이가 더해지며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집니다. 외적 소유물은 시간이 갈수록 낡아가지만 매적 부는 시간이 갈수록 빛이 납니다. 이제 고독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 내면이 텅 비어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꽤 도발적인 주장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혼자 있는 것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인식됩니다. 혼자 밥 먹는 것, 혼자 영화 보는 것, 혼자 여행 가는 것을 어색해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친구가 없나 봐 라는 시선이 두려워서 혼자 하는 것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 된 인식입니다. 혼자 있을 때 불안해지는 이유는 타인이라는 거울이 없으면 자기 존재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봐줘야, 나에게 말을 걸어줘야, 나를 인정해줘야 비로소 나는 존재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거울이 없으면 자기 얼굴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타인이라는 거울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기 존재를 확고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에게 고독은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고독은 최고의 특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독 속에서만 온전히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고 깊은 사색이 가능하며 세상의 소음에 방해받지 않고 자기만의 내면 세계를 탐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제로 평생의 대부분을 혼자 보냈고 그 고독 속에서 인류 사상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저작들을 완성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쇼펜하우어처럼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의미 있는 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독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곧 타인의 잣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점입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은 남의 인정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충만한 사람은 남의 시선 때문에 자기를 왜곡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독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은 내면이 풍요롭다는 증거이며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타인의 잣대가 아니라 자기만의 잣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인식. 독일어로 Selbsterkenntnis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잣대를 버리려면 먼저 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진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남의 기준을 무시할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남의 지도를 빌려 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모르는 사람에게 남의 목적지가 적힌 지도는 유일한 안내서가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좋다고 말하며, 남들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척합니다. 하지만 남의 지도는 언제나 남의 목적지로 안내합니다. 당신이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남이 가고 싶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평생 남의 지도를 따라 걸어온 사람은 결국 남의 목적지에 도착해서 깨닫습니다. 여기가 아닌데, 나는 여기에 오고 싶었던 적이 없는데. 하지만 이미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자기 인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친 정직한 자기 탐구의 결과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지, 어떤 것을 할 때 가슴이 뛰는지, 어떤 상황에서 편안함을 느끼는지, 돈이나 명예와 상관없이 순수하게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지고 정직하게 답해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이 뭐라고 하는지를 먼저 들어야 합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든 분들에게 이 자기인식은 더욱 절실합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먹고 살아야 한다는 핑계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장성했고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물러났으며 매일 전쟁 같은 생존 경쟁에서 한 발 빠진 지금이야말로 자기 자신과 마주할 최적의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나이가 들수록 타인의 평가에 대한 면역력이 생겨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젊었을 때 세상의 인정을 갈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인생의 후반부에서까지 남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은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살아보지 못한 삶의 증거라고 그는 말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에는 슬픈 측면도 있지만 쇼펜하우어는 거기서 아주 귀중한 가능성을 봅니다. 젊었을 때는 욕망이 불타올라 세상의 소음에 쉽게 휘둘리지만 나이가 들면 그 불길이 서서히 잦아들면서 비로소 자기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허상에 속아 넘어가기에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보고 겪었고 남의 박수에 설레기에는 그 박수가 얼마나 쉽게 야유로 변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환멸, 이것이야말로 나이가 주는 최고의 선물이며 이 선물을 활용해서 타임의 잣대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내면 세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실질적인 삶의 전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봅시다. 타임의 잣대를 버린다는 것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남의 기준으로 선택한 취미 대신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 남들이 다 한다는 골프를 억지로 배우는 대신 내가 진짜 좋아하는 낚시를 가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것. 남의 기준으로 선택한 식당 대신 진짜 내 입맛에 맞는 집을 가는 것. 비싼 레스토랑에서 불편하게 먹는 대신 동네 백반집에서 편하게 먹는 것. 이런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이 쌓이면 타임의 잣대로부터의 탈출이 조금씩 시작됩니다. 또한 대화의 방식도 바꿔볼 수 있습니다. 모임에서 나를 포장하는 대화 대신 나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대화를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사실 요즘 이런 것에 빠져 있어. 나는 솔직히 그런 건 잘 모르겠어. 나는 남들 생각이랑 좀 다른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처음에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한번 해보면 생각보다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솔직한 대화가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도 사실은 포장에 지쳐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독특한 관점을 가졌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과 넓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 소수의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고 보았습니다. 100명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자기를 왜곡하는 것보다 서너 명에게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받아들여주는 관계가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잣대를 버리면 어떤 관계는 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것은 진짜 관계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가짜인 나를 좋아하던 사람이 진짜인 나를 보고 떠난다면 떠난 것이 맞습니다. 가짜를 유지하느라 진짜를 잃는 것보다 가짜를 떼어내고 진짜를 되찾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나은 거래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아무리 날카롭고 정확해도 그것이 책상 위의 지식으로만 남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바로 오늘부터 무엇이 달라지느냐입니다. 타인의 잣대를 버린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합시다. 이것은 세상을 등지고 동굴 속에 솟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절연하고 은둔자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한복판에서 돼 자기 기준의 중력장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남들이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이 내게 아무 가문이 없다면 과감히 무시하고 남들이 별것 아닌 것이라고 치부하는 것에서 내가 깊은 기쁨을 느낀다면 당당히 추구하는 것. 남의 기준표를 갖다 버리고 내 기준표를 꺼내드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정한 자유인의 삶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한번 그려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대는 자기가 원해서 올라간 무대가 아니라 남들이 보는 무대입니다. 관객석에 누가 앉아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 보이지 않는 관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평생을 연기합니다. 화려한 조명을 달고 값비싼 소품을 들이며 멋진 의상을 입고 빈틈없는 대사를 외웁니다. 그런데 정작 무대 위에서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관객이 듣고 싶어 할 것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소리가 아니라 관객이 좋아할 것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평생 연기를 하다가 어느 날 관객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은퇴를 하거나 사회적 지위를 잃거나 건강이 나빠져서 더 이상 무대에 설 수 없게 되면 텅 빈 객석과 어두운 무대 위에 혼자 남겨집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나는 평생 연기를 했을 뿐 단 한 번도 진짜 내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을. 관객을 위해 사는 동안 정작 주인공인 나 자신은 무대 뒤편에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을. 반면에 내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관객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그에게 삶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연이 아니라 스스로 빚어가는 작품입니다. 관객이 박수를 치면 고맙지만 박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관객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당대에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는 자기 철학에 대한 확신을 한 번도 잃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해계를 떠받들 때 그는 묵묵히 자기 길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역사가 증명합니다. 이제 삶의 유한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늘 의식하며 살았던 철학자입니다. 그는 죽음을 외면하지 않았고 오히려 죽음을 직시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60대라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아마 20년 남짓일 것입니다. 70대라면 10년 남짓. 이 귀중한 시간을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걱정하는데 계속 소비하시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봅시다. 당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서 있습니다. 눈을 감기 직전 당신의 머릿속을 지나가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이것이 마지막 생각이라면 그것은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의 머릿속을 걱정하고 있다니. 하지만 나는 내 기준으로 충실히 살았는가?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을 했는가? 내 삶은 남의 복사본이 아니라 나만의 원본이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후회 없는 삶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짧은 꿈과 같고 그 짧은 꿈을 남의 꿈으로 채워버리는 것은 가장 큰 비극이라고. 내 꿈을 꿔야 합니다. 남이 꾸라고 하는 꿈이 아니라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나만의 꿈을. 그 꿈이 남들 보기에 보잘것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남들 보기에 이상해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진짜 내 꿈이라면 그것을 추구하는 삶은 남의 꿈을 대리 실현하는 삶보다 1000배, 10,000배 가치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타인의 잣대를 벗어던지는 것이 왜 특별히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며 개인보다 집단이 먼저이고 튀는 것보다 어울리는 것이 미덕인 문화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나만의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상당한 고독과 저항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주변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기존 관계가 흔들릴 수도 있으며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여기서도 단호합니다. 남의 인정을 잃는 것은 아무것도 잃는 것이 아니며 자기 자신을 잃는 것이야말로 전부를 잃는 것이라고. 타인의 잣대에 맞추느라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은 집을 지키려고 집안의 모든 가구를 내다버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린 집을 지켜서 무엇합니까?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안은 텅 비어있는 삶. 이것이 과연 지킬 가치가 있는 삶입니까? 반대로 타인의 잣대를 짓밟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은 처음에는 고독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 자기 모습으로 살기 시작하면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가짜인 매 주변에 모인 가짜 관계가 사라지고 진짜인 매 주변에 진짜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 진짜 관계야말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진짜 재산입니다. 체면 치레를 위해 유지하던 100개의 피상적 관계보다 진심으로 연결된 서너 개의 깊은 관계가 훨씬 더 큰 행복을 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타인의 잣대를 버린다는 것이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필요를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비판하는 것은 타인의 평가에 대한 집착이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아닙니다.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타인의 평가에 집착하는 것은 자기를 잃는 것이지만 타인을 배려하는 것은 자기의 선한 본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기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오히려 더 진실하게 타인을 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포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관계에서도 솔직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타인의 잣대를 버리면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지 않겠느냐는 걱정입니다. 남의 눈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 아니냐. 그 동기가 사라지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걱정을 일축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의한 동기는 외부 동기이고 외부 동기는 그 외부 자극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하지만 자기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동기,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에 대한 열정, 이것은 내부 동기이며 이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의 눈치를 보느라 소모하던 에너지가 자유로워지면 진짜 하고 싶은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됩니다. 타인의 잣대에서 벗어난 사람은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진짜 부지런해지는 것입니다. 다만 그 부지런함의 방향이 남을 위한 것에서 나를 위한 것으로 바뀌는 것뿐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각성입니다.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회가 씌워놓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봅니다. 그 안경의 렌즈에는 남의 시선이 중요하다. 남보다 잘나야 한다. 남에게 인정받아야 가치 있다 라는 필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안경을 쓰고 보는 세상이 곧 진짜 세상이라고 착각합니다. 쇼펜하우어가 하는 일은 이 안경을 벗기는 것입니다. 안경을 벗으면 처음에는 눈이 부시고 당황스럽습니다. 익숙하던 세상이 갑자기 낯설어 보입니다. 그동안 중요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무시했던 것들이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혹감을 견뎌내고 맨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삶의 채점표를 남의 손에서 빼앗아 오십시오. 그 채점표의 항목도, 배점도, 합격 기준도 오직 내가 정하십시오. 세상이 뭐라고 떠들든 그것은 바람 소리에 불과합니다. 바람은 이쪽으로 불다가
저쪽으로 불다가 멈추기도 합니다. 그런 바람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맡기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에 이미 꿰뚫어본 진실이 있습니다. 타인의 잣대란 실체 없는 환영이며 그 환영 앞에 무릎 꿇는 삶은 단 하루도 진짜 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나의 이미지는 나의 실체와 아무 상관이 없으며 그 허상을 만족시키기 위해 진짜 삶을 소진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거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충분히 겪었으며 충분히 고생했습니다. 이제는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 자격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원래 내 인생은 내 것이었으니까요. 남에게 빌려준 적도 없는데 남이 가져간 것을 이제 돌려받는 것뿐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당신에게 남기는 말은 차갑지만 그 안에 가장 뜨거운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타임의 잣대를 짓밟으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잣대가 있고 그 잣대야말로 당신의 인생을 측정할 유일한 도구입니다. 남의 자로 내 키를 재지 마십시오. 남의 저울로 내 무게를 달지 마십시오. 내 자와 내 저울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꺼내어 쓰는 것.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200년의 시간을 넘어 지금 이 자리에 당신에게 전하는 차갑지만 가장 뜨거운 유언입니다. 오늘, 바로 오늘, 남의 잣대를 짓밟고 나만의 궤도 위에 올라서십시오. 그 궤도가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르다는 것은 진짜라는 것입니다. 남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은 쉽지만 그 길의 끝에는 남의 목적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만의 길을 가는 것은 어렵지만 그 길의 끝에는 나만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길을 먼저 걸었고 지금 당신에게 말합니다. 와서 이 길을 걸으라고. 외롭겠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비로소 진짜 자유를 만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자유야말로 이 짧은 인생에서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보물이라고.